안녕하세요. 때로는 우리 삶에서 가장 무서운 괴물이 눈에 보이는 형체가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지독한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구하고 눈부시게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용기와 희망의 기록입니다. 혹시 지금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느끼거나 출구가 없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희망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용기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저는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첫 남자친구이자 훗날 남편이 된 그가 폭군이며 통제적이고 교활한 사람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감 능력이란 찾아볼 수 없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는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저는 겨우 17살의 어린 소녀였고 그는 군대에서 하사로 전역한 저보다 11살이나 많은 남자였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자신보다 어리고 경험이 적어 쉽게 조종하고 고립시킬 수 있는 상대를 먹잇감으로 선택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던 저는 그의 덫에 너무나 쉽게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10년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된 것은 결혼식을 올린 직후였습니다. 그는 소유물에 집착하는 남자였고 입만 열면 돈 이야기와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내와 어린 자식과 시간을 보내는 대신 계산기를 붙들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았죠. 그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저는 생애 첫 신경쇠약을 겪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함과 욕설, 비하와 무시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예전의 제 모습은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로만 저를 괴롭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과 발을 사용하는 물리적인 폭력에도 능숙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그는 군대를 제대한 지 1년이 넘도록 직업이 없는 실업자였고 정작 정규직 비서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진 것은 저였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집을 샀다고 제게 통보했습니다. 그 집이 우리의 신혼집이 될 것이라는 사실조차 저는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일을 하니까 생활비를 보태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상대방의 역할을 멋대로 규정하고 통보합니다. 결국 그는 지붕 수리공으로 일을 시작했고 저는 그의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일하도록 유도합니다. 사회적으로 더 고립시켜 통제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죠. 그의 사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주로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멀쩡한 지붕 슬레이트나 타일, 홈통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결혼한 남자의 실체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퇴원했을 때
제 영혼은 억압과 공포로 가득 차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제가 정신적으로 아팠다는 사실을 약점 삼아 더욱더 포악한 폭군으로 변해갔고 주변 모든 사람에게 제가 정신병력이 있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온화하고 다정하며 헌신적인 남편인 척 연기했습니다. 그의 이중적인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밖에서는 완벽한 부부처럼 보이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의 이런 위선은 주변 사람들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완벽한 연막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아내가 아닌 하녀로 대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면 그는 제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묻지도 않고 자신이 원하는 물건만 카트에 담았고 저는 그저 말없이 뒤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생활비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았고 당신은 돈 쓸 일이 없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통제당하고 있었습니다. TV 리모컨은 언제나 그의 차지였고 아들이 울기라도 하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전날 밤 그가 바닥에 벗어 던진 빨래가 다음날 아침까지 처리되어 있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냈고 저녁 식사는 항상 정시에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집수리나 장식에 관한 모든 결정도 오로지 그의 몫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상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스요금 고지서가 날아오자 그는 집안에 갓난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난방을 꺼버리고 자신만 사용하는 난로를 켰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사업은 개인 사업자에서 유한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여전히 지붕수리 사업이었고 직원도 여러 고용했습니다. 이 격동의 세월 동안 저는 몇 번이고 더 신경쇠약을 겪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약을 먹어본 적도 아파본 적도 없던 저였습니다. 스스로에게 맞서 싸우지 못하는 나약하고 두려움에 떠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가족들은 멀리 살아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집에서만 일했기 때문에 친구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는 저를 새로 설립한 회사의 이사로 등재했지만 저는 밤낮으로 사업 홍보와 행정 업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저 모르게 우리의 보금자리였던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저는 집문서나 어떤 은행 계좌에도 제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는 제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으니까요. 그의 사업은 정부 보조금 덕분에 크게 번창했고 그는 또 다른 유한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우리의 총 하청업체 직원은 150명에 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가격표를 자랑하듯 떠들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방 2개짜리 작은 집에서 3년 만에 방 5개짜리 준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차고에 보란 듯이 자신 명의의 차 2대를 세워두었습니다. 이혼을 이야기해봤지만 그는 만약 내가 이혼을 요구하면 빈털터리로 내쫓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아들이 2살 때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짐승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에게 양육비 미지급, 간통, 불합리한 행동, 신체적 학대를 이유로 이혼 소송장을 보냈습니다. 소송장을 받은 그는 이성을 잃고 저를 집안에서 마구 폭행했습니다. 머리채를 잡아 땅에서 들어 올리고 문에 머리를 찍게 했습니다. 하지만 교활하게도 눈에 띄는 상처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차에 던져넣고 지옥에서 온 악마처럼 운전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주치의의 소견서 없이는 저를 입원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우리 가족의 주치의가 한 달간 휴가라는 사실을 알고 임시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신경쇠약을 일으켰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관계자들이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으로 처음에는 말을 할 수 없었고 입을 열었을 때는 횡설수설했습니다. 저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 조치되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실제로 저지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상대를 파괴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아무렇지 않게 이용합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는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의 요청에 마지못해 나타났을 때 그는 온순하고 천사 같은 얼굴로 헌신적인 남편과 아버지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마침내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또다시 쓰러질 뻔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그는 복도에 칸막이 벽을 세워 집을 2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보고 싶을 때마다 볼 것이며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깨어났습니다. 약물에 취해 몽롱한 상태였지만 저는 2 사람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저와 제 아들의 목숨을 말입니다.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또다시 저 모르게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사업이 어려워져 집 크기를 줄여야 한다며 시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단지에 있는 낡은 집을 샀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집 문서에 제 이름을 올려주겠다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잠시나마 그가 변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지만 그 희망은 짧았습니다. 새 집에서 6개월을 더 함께 보낸 후 저는 다시 이혼 소송을 시작할 힘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주치의를 찾아가 이혼할 것이며 이전에 그의 부재 중에 낯선 의사에 의해 강제 입원되었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주치의는 만약 자신이 있었다면 절대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으로부터 응급 호출이 올 경우 오직 자신만이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몇 주 동안 학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변호사의 서신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제게 당신을 빈털터리로 만들겠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2살이었던 제 아들은 말을 하지 않아 언어치료사에게 의뢰된 상태였습니다. 치료사들은 그저 발달이 늦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소리치고 욕설을 퍼부을 때마다 정서적인 천식 발작을 일으켰고 한 번은 입원까지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미리 알리고 아들과 함께 당일치기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가 집을 나간 날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떠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가 제 가구와 살림살이를 가득 실은 트럭을 운전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야 비로소 그가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그가 어린 아내와 자식을 위해 어떤 파괴와 혼돈을 준비했는지 그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텅 비어버린 집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 당일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4만 파운드, 현재 가치로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빚을 제게 남겼습니다. 3살배기 아들, 돈 한 푼, 가족의 지원도 양육비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집의 내용물을 모두 약탈하고 제가 서명했던 서류를 이용해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가로챘습니다. 그는 사업체를 청산하고 2년 후 다른 이름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아들의 양육권을 뺏으려 했지만 정작 양육권 심리가 열리는 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오래 끌수록 집 문서에 이름이 있는 자신이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빚을 청산하고 아이를 키우고 일자리를 찾고
30년 동안 성공적인 DJ로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한때 나약하고 두려움에 떨던 한 여성이 어떻게 전사가 되어 두 사람의 인생을 나르시시스트의 소나기에서 구해냈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참고로 제 아들과 저는 그가 떠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나르시시스트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제 여동생과 저 둘 다 첫 남자친구와 결혼했는데 둘 다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아마도 어린 나이에는 그것이 익숙하고 안정적인 관계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진실을 깨닫고 지금은 모두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직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3살이었던 제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언어치료사는 필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자 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제잘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식 발작도 눈에 띄게 줄었지만 아버지를 볼 때면 다시 증상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우리 몸은 독이 되는 존재를 정확히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그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길에서 차를 몰고 우리 곁을 지나가며 경적을 울리고는 아들에게 손을 흔들고는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자신을 데리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식 파산 관제인은 제게 남편이 저지른 사기 행각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자산을 숨기고 사업빚과 개인 빚을 부풀려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제가 모든 빚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파산 관제인은 제게 2가지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집을 팔고 빚을 갚거나 아니면 남편의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고 집을 제 단독 명의로 인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둔 젊은 여성이 그런 상황에서 집을 산다는 것은 미친 짓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파산 신청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신용 불량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저는 엄청나게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는 조건으로 캐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 대출까지 받아 마침내 채권자들의 빚을 갚고 집을 제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남느냐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비록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는 제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끊임없는 불안과 메스꺼움에 시달리지 않았고 폭언이 터져나올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도 고함이나 욕설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불안한 삶이었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불안함이었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잠도 더 잘 잤고 마음과 태도가 매우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음악을 틀고 운동을 하고 오래된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놀랍게도 친구들은 우리가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몇 마일씩 걷는 것은 제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제게는 전적으로 저에게만 의지하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는 벼랑 끝에서 살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습니다. 아들을 버스에 태워 학교에 보낸 후 저는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위해 뜬 스웨터가 다른 엄마들의 눈에 띄었고 곧 저는 주문을 받아 밤새 뜨개질을 하며 작은 수입을 얻었습니다. 차고를 비워 새를 놓았고 이웃에게 주차 공간을 빌려주었으며 하수긴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우리네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 역시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저는 온갖 날씨를 견디며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타이피스트가 필요한 작은 회사에서 이틀간 일했고 뜨개질 주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차고와 주차장, 하숙인에게서 받는 월세도 있었습니다. 재정 상황은 더디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소와 웃음을 되찾았고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제 아들은 더 이상 내성적이지 않았고 학교에서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숙인과의 인연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만 머물던 그는 DJ였는데 어느 날 그를 도와주던 사람이 펑크를 내자 제가 대신 나섰습니다. 한 번의 도움으로 시작된 일이 제 35년 DJ 경력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눈부신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대학에 들어가 행정, 라디오, 저널리즘 관련 과정을 이수하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동 부양기관이 마침내 전 남편을 찾아냈지만 그는 회사 이사로서 주당 65파운드, 약 11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는 급여 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터무니없이 적은 수입으로는 양육비를 낼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는 파산 후 3년 만에 사업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회사를 차렸고 숨겨두었던 자산들이 마법처럼 다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르시시스트들은 더욱 악화됩니다. 주된 에너지 공급원을 잃으면 직장이나 가족들 앞에서 가면이 더 자주 벗겨집니다. 그는 수년에 걸쳐 여러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의 본색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그를 떠났고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폭력적인 성격과 탐욕 때문에 가족들과도 모두 연을 끊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유물에 집착했습니다. 3대의 사륜 오토바이, 2대의 밴, 장비로 가득 찬 차고. 하지만 그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거의 걷지 못하게 되어 그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심각한 건강 문제들도 겪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으며 우리와 헤어진 이후로 줄곧 혼자입니다. 그의 아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성을 바꿨고 아버지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아들은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은 공감 능력 있고 다정한 영혼으로 자랐습니다. 마침내 저는 빚을 모두 갚고 깨끗했던 제 결혼 전성을 되찾았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집을 사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 DJ 경력은 은퇴할 때까지 35년간 이어졌고 그 후 라디오 방송국으로 옮겨 지난 12년 동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 나이가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문장 하나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자신감도 없고 빚더미에 둘러싸여 통제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조종당하고 거짓말에 속고 배신당하고 나르시시스트의 손에 의해 정신병원에 갇혔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이것은 지옥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놀라운 승리의 기록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일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의 인생까지 구해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회복력, 그리고 결단력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결코 당신의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는 상상보다 더 강한 전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은총과 평화가 안녕하세요.
때로는 우리 삶에서 가장 무서운 괴물이 눈에 보이는 형체가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지독한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구하고 눈부시게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용기와 희망의 기록입니다. 혹시 지금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느끼거나 출구가 없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희망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용기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저는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첫 남자친구이자 훗날 남편이 된 그가 폭군이며 통제적이고 교활한 사람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감 능력이란 찾아볼 수 없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는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저는 겨우 17살의 어린 소녀였고 그는 군대에서 하사로 전역한 저보다 11살이나 많은 남자였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자신보다 어리고 경험이 적어 쉽게 조종하고 고립시킬 수 있는 상대를 먹잇감으로 선택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던 저는 그의 덫에 너무나 쉽게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10년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된 것은 결혼식을 올린 직후였습니다. 그는 소유물에 집착하는 남자였고 입만 열면 돈 이야기와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내와 어린 자식과 시간을 보내는 대신 계산기를 붙들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았죠. 그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저는 생애 첫 신경쇠약을 겪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함과 욕설, 비하와 무시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예전의 제 모습은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로만 저를 괴롭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과 발을 사용하는 물리적인 폭력에도 능숙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그는 군대를 제대한 지 1년이 넘도록 직업이 없는 실업자였고 정작 정규직 비서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진 것은 저였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집을 샀다고 제게 통보했습니다. 그 집이 우리의 신혼집이 될 것이라는 사실조차 저는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일을 하니까 생활비를 보태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상대방의 역할을 멋대로 규정하고 통보합니다. 결국 그는 지붕 수리공으로 일을 시작했고 저는 그의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일하도록 유도합니다. 사회적으로 더 고립시켜 통제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죠. 그의 사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주로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멀쩡한 지붕 슬레이트나 타일, 홈통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결혼한 남자의 실체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퇴원했을 때
제 영혼은 억압과 공포로 가득 차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제가 정신적으로 아팠다는 사실을 약점 삼아 더욱더 포악한 폭군으로 변해갔고 주변 모든 사람에게 제가 정신병력이 있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온화하고 다정하며 헌신적인 남편인 척 연기했습니다. 그의 이중적인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밖에서는 완벽한 부부처럼 보이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의 이런 위선은 주변 사람들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완벽한 연막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아내가 아닌 하녀로 대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면 그는 제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묻지도 않고 자신이 원하는 물건만 카트에 담았고 저는 그저 말없이 뒤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생활비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았고 당신은 돈 쓸 일이 없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통제당하고 있었습니다. TV 리모컨은 언제나 그의 차지였고 아들이 울기라도 하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전날 밤 그가 바닥에 벗어 던진 빨래가 다음날 아침까지 처리되어 있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냈고 저녁 식사는 항상 정시에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집수리나 장식에 관한 모든 결정도 오로지 그의 몫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상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스요금 고지서가 날아오자 그는 집안에 갓난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난방을 꺼버리고 자신만 사용하는 난로를 켰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사업은 개인 사업자에서 유한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여전히 지붕수리 사업이었고 직원도 여러 고용했습니다. 이 격동의 세월 동안 저는 몇 번이고 더 신경쇠약을 겪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약을 먹어본 적도 아파본 적도 없던 저였습니다. 스스로에게 맞서 싸우지 못하는 나약하고 두려움에 떠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가족들은 멀리 살아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집에서만 일했기 때문에 친구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는 저를 새로 설립한 회사의 이사로 등재했지만 저는 밤낮으로 사업 홍보와 행정 업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저 모르게 우리의 보금자리였던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저는 집문서나 어떤 은행 계좌에도 제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는 제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으니까요. 그의 사업은 정부 보조금 덕분에 크게 번창했고 그는 또 다른 유한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우리의 총 하청업체 직원은 150명에 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가격표를 자랑하듯 떠들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방 2개짜리 작은 집에서 3년 만에 방 5개짜리 준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차고에 보란 듯이 자신 명의의 차 2대를 세워두었습니다. 이혼을 이야기해봤지만 그는 만약 내가 이혼을 요구하면 빈털터리로 내쫓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아들이 2살 때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짐승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에게 양육비 미지급, 간통, 불합리한 행동, 신체적 학대를 이유로 이혼 소송장을 보냈습니다. 소송장을 받은 그는 이성을 잃고 저를 집안에서 마구 폭행했습니다. 머리채를 잡아 땅에서 들어 올리고 문에 머리를 찍게 했습니다. 하지만 교활하게도 눈에 띄는 상처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차에 던져넣고 지옥에서 온 악마처럼 운전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주치의의 소견서 없이는 저를 입원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우리 가족의 주치의가 한 달간 휴가라는 사실을 알고 임시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신경쇠약을 일으켰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관계자들이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으로 처음에는 말을 할 수 없었고 입을 열었을 때는 횡설수설했습니다. 저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 조치되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실제로 저지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상대를 파괴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아무렇지 않게 이용합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는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의 요청에 마지못해 나타났을 때 그는 온순하고 천사 같은 얼굴로 헌신적인 남편과 아버지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마침내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또다시 쓰러질 뻔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그는 복도에 칸막이 벽을 세워 집을 2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보고 싶을 때마다 볼 것이며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깨어났습니다. 약물에 취해 몽롱한 상태였지만 저는 2 사람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저와 제 아들의 목숨을 말입니다.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또다시 저 모르게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사업이 어려워져 집 크기를 줄여야 한다며 시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단지에 있는 낡은 집을 샀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집 문서에 제 이름을 올려주겠다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잠시나마 그가 변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지만 그 희망은 짧았습니다. 새 집에서 6개월을 더 함께 보낸 후 저는 다시 이혼 소송을 시작할 힘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주치의를 찾아가 이혼할 것이며 이전에 그의 부재 중에 낯선 의사에 의해 강제 입원되었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주치의는 만약 자신이 있었다면 절대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으로부터 응급 호출이 올 경우 오직 자신만이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몇 주 동안 학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변호사의 서신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제게 당신을 빈털터리로 만들겠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2살이었던 제 아들은 말을 하지 않아 언어치료사에게 의뢰된 상태였습니다. 치료사들은 그저 발달이 늦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소리치고 욕설을 퍼부을 때마다 정서적인 천식 발작을 일으켰고 한 번은 입원까지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미리 알리고 아들과 함께 당일치기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가 집을 나간 날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떠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가 제 가구와 살림살이를 가득 실은 트럭을 운전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야 비로소 그가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그가 어린 아내와 자식을 위해 어떤 파괴와 혼돈을 준비했는지 그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텅 비어버린 집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 당일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4만 파운드, 현재 가치로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빚을 제게 남겼습니다. 3살배기 아들, 돈 한 푼, 가족의 지원도 양육비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집의 내용물을 모두 약탈하고 제가 서명했던 서류를 이용해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가로챘습니다. 그는 사업체를 청산하고 2년 후 다른 이름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아들의 양육권을 뺏으려 했지만 정작 양육권 심리가 열리는 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오래 끌수록 집 문서에 이름이 있는 자신이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빚을 청산하고 아이를 키우고 일자리를 찾고
30년 동안 성공적인 DJ로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한때 나약하고 두려움에 떨던 한 여성이 어떻게 전사가 되어 두 사람의 인생을 나르시시스트의 소나기에서 구해냈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참고로 제 아들과 저는 그가 떠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나르시시스트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제 여동생과 저 둘 다 첫 남자친구와 결혼했는데 둘 다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아마도 어린 나이에는 그것이 익숙하고 안정적인 관계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진실을 깨닫고 지금은 모두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직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3살이었던 제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언어치료사는 필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자 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제잘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식 발작도 눈에 띄게 줄었지만 아버지를 볼 때면 다시 증상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우리 몸은 독이 되는 존재를 정확히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그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길에서 차를 몰고 우리 곁을 지나가며 경적을 울리고는 아들에게 손을 흔들고는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자신을 데리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식 파산 관제인은 제게 남편이 저지른 사기 행각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자산을 숨기고 사업빚과 개인 빚을 부풀려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제가 모든 빚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파산 관제인은 제게 2가지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집을 팔고 빚을 갚거나 아니면 남편의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고 집을 제 단독 명의로 인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둔 젊은 여성이 그런 상황에서 집을 산다는 것은 미친 짓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파산 신청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신용 불량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저는 엄청나게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는 조건으로 캐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 대출까지 받아 마침내 채권자들의 빚을 갚고 집을 제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남느냐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비록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는 제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끊임없는 불안과 메스꺼움에 시달리지 않았고 폭언이 터져나올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도 고함이나 욕설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불안한 삶이었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불안함이었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잠도 더 잘 잤고 마음과 태도가 매우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음악을 틀고 운동을 하고 오래된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놀랍게도 친구들은 우리가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몇 마일씩 걷는 것은 제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제게는 전적으로 저에게만 의지하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는 벼랑 끝에서 살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습니다. 아들을 버스에 태워 학교에 보낸 후 저는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위해 뜬 스웨터가 다른 엄마들의 눈에 띄었고 곧 저는 주문을 받아 밤새 뜨개질을 하며 작은 수입을 얻었습니다. 차고를 비워 새를 놓았고 이웃에게 주차 공간을 빌려주었으며 하수긴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우리네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 역시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저는 온갖 날씨를 견디며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타이피스트가 필요한 작은 회사에서 이틀간 일했고 뜨개질 주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차고와 주차장, 하숙인에게서 받는 월세도 있었습니다. 재정 상황은 더디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소와 웃음을 되찾았고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제 아들은 더 이상 내성적이지 않았고 학교에서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숙인과의 인연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만 머물던 그는 DJ였는데 어느 날 그를 도와주던 사람이 펑크를 내자 제가 대신 나섰습니다. 한 번의 도움으로 시작된 일이 제 35년 DJ 경력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눈부신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대학에 들어가 행정, 라디오, 저널리즘 관련 과정을 이수하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동 부양기관이 마침내 전 남편을 찾아냈지만 그는 회사 이사로서 주당 65파운드, 약 11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는 급여 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터무니없이 적은 수입으로는 양육비를 낼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는 파산 후 3년 만에 사업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회사를 차렸고 숨겨두었던 자산들이 마법처럼 다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르시시스트들은 더욱 악화됩니다. 주된 에너지 공급원을 잃으면 직장이나 가족들 앞에서 가면이 더 자주 벗겨집니다. 그는 수년에 걸쳐 여러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의 본색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그를 떠났고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폭력적인 성격과 탐욕 때문에 가족들과도 모두 연을 끊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유물에 집착했습니다. 3대의 사륜 오토바이, 2대의 밴, 장비로 가득 찬 차고. 하지만 그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거의 걷지 못하게 되어 그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심각한 건강 문제들도 겪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으며 우리와 헤어진 이후로 줄곧 혼자입니다. 그의 아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성을 바꿨고 아버지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아들은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은 공감 능력 있고 다정한 영혼으로 자랐습니다. 마침내 저는 빚을 모두 갚고 깨끗했던 제 결혼 전성을 되찾았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집을 사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 DJ 경력은 은퇴할 때까지 35년간 이어졌고 그 후 라디오 방송국으로 옮겨 지난 12년 동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 나이가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문장 하나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자신감도 없고 빚더미에 둘러싸여 통제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조종당하고 거짓말에 속고 배신당하고 나르시시스트의 손에 의해 정신병원에 갇혔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이것은 지옥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놀라운 승리의 기록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일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의 인생까지 구해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회복력, 그리고 결단력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결코 당신의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는 상상보다 더 강한 전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은총과 평화가 안녕하세요.
때로는 우리 삶에서 가장 무서운 괴물이 눈에 보이는 형체가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지독한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구하고 눈부시게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용기와 희망의 기록입니다. 혹시 지금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느끼거나 출구가 없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희망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용기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저는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첫 남자친구이자 훗날 남편이 된 그가 폭군이며 통제적이고 교활한 사람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감 능력이란 찾아볼 수 없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는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저는 겨우 17살의 어린 소녀였고 그는 군대에서 하사로 전역한 저보다 11살이나 많은 남자였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자신보다 어리고 경험이 적어 쉽게 조종하고 고립시킬 수 있는 상대를 먹잇감으로 선택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던 저는 그의 덫에 너무나 쉽게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10년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된 것은 결혼식을 올린 직후였습니다. 그는 소유물에 집착하는 남자였고 입만 열면 돈 이야기와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내와 어린 자식과 시간을 보내는 대신 계산기를 붙들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았죠. 그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저는 생애 첫 신경쇠약을 겪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함과 욕설, 비하와 무시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예전의 제 모습은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로만 저를 괴롭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과 발을 사용하는 물리적인 폭력에도 능숙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그는 군대를 제대한 지 1년이 넘도록 직업이 없는 실업자였고 정작 정규직 비서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진 것은 저였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집을 샀다고 제게 통보했습니다. 그 집이 우리의 신혼집이 될 것이라는 사실조차 저는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일을 하니까 생활비를 보태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상대방의 역할을 멋대로 규정하고 통보합니다. 결국 그는 지붕 수리공으로 일을 시작했고 저는 그의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일하도록 유도합니다. 사회적으로 더 고립시켜 통제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죠. 그의 사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주로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멀쩡한 지붕 슬레이트나 타일, 홈통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결혼한 남자의 실체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퇴원했을 때
제 영혼은 억압과 공포로 가득 차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제가 정신적으로 아팠다는 사실을 약점 삼아 더욱더 포악한 폭군으로 변해갔고 주변 모든 사람에게 제가 정신병력이 있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온화하고 다정하며 헌신적인 남편인 척 연기했습니다. 그의 이중적인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밖에서는 완벽한 부부처럼 보이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의 이런 위선은 주변 사람들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완벽한 연막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아내가 아닌 하녀로 대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면 그는 제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묻지도 않고 자신이 원하는 물건만 카트에 담았고 저는 그저 말없이 뒤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생활비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았고 당신은 돈 쓸 일이 없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통제당하고 있었습니다. TV 리모컨은 언제나 그의 차지였고 아들이 울기라도 하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전날 밤 그가 바닥에 벗어 던진 빨래가 다음날 아침까지 처리되어 있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냈고 저녁 식사는 항상 정시에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집수리나 장식에 관한 모든 결정도 오로지 그의 몫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상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스요금 고지서가 날아오자 그는 집안에 갓난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난방을 꺼버리고 자신만 사용하는 난로를 켰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사업은 개인 사업자에서 유한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여전히 지붕수리 사업이었고 직원도 여러 고용했습니다. 이 격동의 세월 동안 저는 몇 번이고 더 신경쇠약을 겪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약을 먹어본 적도 아파본 적도 없던 저였습니다. 스스로에게 맞서 싸우지 못하는 나약하고 두려움에 떠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가족들은 멀리 살아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집에서만 일했기 때문에 친구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는 저를 새로 설립한 회사의 이사로 등재했지만 저는 밤낮으로 사업 홍보와 행정 업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저 모르게 우리의 보금자리였던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저는 집 문서나 어떤 은행 계좌에도 제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는 제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으니까요. 그의 사업은 정부 보조금 덕분에 크게 번창했고 그는 또 다른 유한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우리의 총 하청업체 직원은 150명에 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가격표를 자랑하듯 떠들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방 2개짜리 작은 집에서 3년 만에 방 5개짜리 준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차고에 보란 듯이 자신 명의의 차 2대를 세워두었습니다. 이혼을 이야기해봤지만 그는 만약 내가 이혼을 요구하면 빈털터리로 내쫓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아들이 2살 때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짐승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에게 양육비 미지급, 간통, 불합리한 행동, 신체적 학대를 이유로 이혼 소송장을 보냈습니다. 소송장을 받은 그는 이성을 잃고 저를 집안에서 마구 폭행했습니다. 머리채를 잡아 땅에서 들어 올리고 문에 머리를 찍게 했습니다. 하지만 교활하게도 눈에 띄는 상처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차에 던져넣고 지옥에서 온 악마처럼 운전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주치의의 소견서 없이는 저를 입원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우리 가족의 주치의가 한 달간 휴가라는 사실을 알고 임시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신경쇠약을 일으켰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관계자들이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으로 처음에는 말을 할 수 없었고 입을 열었을 때는 횡설수설했습니다. 저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 조치되었습니다.